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5번째 이야기로 전시작전권 전환과 국가안보론이라는 제목을 해서 1953년 정전 협정 이후부터 평시 작전 통제권이 전환되기 그 이전까지 과정에 관해서 정경영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 임방수 박사님과 제가 또 같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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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 5번째 이야기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임방수 박사님께서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이 작전 통제권이 작전 지휘권이라고 했습니다. 작전 지휘권이 유엔군 생활에 넘어간 이후 6.25 전쟁을 치면서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그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1994년 12월 1일 날 평시작전 통제권이 우리 합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작전 통제권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한리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전협정은 이 전투를 했던 쌍방 사령관 간의 전투를 중지하는 합의가 이 정전협정입니다. 이때 그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크라크 장군과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고 하는 김일성, 그 다음에 중국인민정군 사령원, 이 사령관과 똑같은 직함입니다만 퐁도파이 간의 그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죠. 아시는 주 내용은 그 38선보다 조금 북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전협정을 체결했던 1953년 7월 27일 기준했을 때 이 접촉선입니다. 그 쌍방이 접촉했던 접촉선을 기준으로 북으로 2km, 남으로 2km 가지고 이 DMZ 비무장지대 이 군사분계선을 설정한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사항이고, 이 전쟁을 중지하고 이런 그 정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실체를 운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군사정전위원회와 이 중감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군사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정전협정을 이 정치 리더십 간의 회의를 통해서 이 평화협정으로 그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회의를 그 제안을 합니다. 정전협정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문점에 이 군정위와 이 중감위가 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회의담장입니다만 가운데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이고요. 좌측이 중국감독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이 군사정전위원회는 그 우리 측, 유엔 측의 군사정전위원회가 있고요. 여기는 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명 군정위의 유엔사 측의 대표 5명은 미군하고 그다음에 영국군은 실제적으로는 주한 영국 무관 장군입니다만, 우리 한국군 투스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6개국이 참전하지 않지만 16개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을 빼는 14개국의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그 군정위, 유엔사 회의에 참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 한 명의 비서장이 있습니다. 유엔사의 비서장이 5명이 있고요. 공산 측에서는
중국 대표부하고 북한 대표부가 5명,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JS의 경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합동경비구역 내에 유엔사에서 파견한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공동감시구역 지난 9.19 합의한 이후에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중감위는 우리 측은 스웨덴과 스위스가 있고요. 대표들이 지금 판문점에 나가 있고요. 공산 측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었는데 폴란드는 92년도에 철수를 했고요. 북한 측 요구가 있었죠. 체코는 94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군정위도 94년도에 북한과 중국 대표부가 철수를 해서 판문점에 북한 대표부가 있고 유엔사가 있죠. 그래서 기형적으로 군정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중감위도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말씀드린 군정위가 이 정전협정 관리의 실체인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중감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전륜발이 이 군정위와 중감위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을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경고도 하는 것들을 아주 기형적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이 정전 체제가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연합사령관에 겸임을 합니다만 유엔군 사령관이 있고요. 부사령관은 최근에 캐나다 이례적으로 미군이 계속해 왔습니다만 캐나다 장군이 하다가 호주 투스타가 지금 부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모장은 미군 투스타가 하고 있고요. 부참모장이 우리 연합사의 부참모장하고 있는 우리 한국군 투스타가 군정위 수석 대표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위에는 비서처가 있고요, 고문단이 있고, 말씀드린 JS 경비대대가 판문점에 나가 있고요. 이 후방지휘소는 특이한 조직인데 최초의 유엔군 사령부가 도쿄에 있었습니다. 도쿄에 있으면서 6.25 전쟁 기간 동안에 도쿄에서 전쟁 지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1957년도에 유엔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계속 후방지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지휘소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여기에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장교단이, 지금 연락장교단은 대개 유엔사의 회원국의 16개 국가들이 있는데, 주한 국방무관들이 연락장교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미 관계를 규정한 2가지 중요한 합의를 합니다. 그 하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지원을 위한 군사 경제 지원 합의록입니다. 첫 번째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미 동맹을 태동시킨 그런 역할을 하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외부 무력 공격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한미 간의 방위 조약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 위협 시에는 이걸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는 한미 협의 및 합의를 거쳐서 곧 적절한 조치를 한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조항인데 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의 헌법 절차를 통해서 공동 대처한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인데 이 미군의 대한민국 영토 주둔을 허용하고 미군을 수락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동맹의 방향, 동맹의 정신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또 54년 11월 17일 날 한미 간의 합의 의사록을 체결을 합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유엔을 통해서 통일 노력을 하는데 미국과 협조를 하겠다. 또 유엔사가 한국 방위를 계속 책임지고 있는 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사가 지속적으로 행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이 전쟁 억제와 전쟁 억제했을 때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대단히 중요한 한미 간의 합의인데 비해서 그 작전 통제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미측이 볼 때 한국군 단독으로 북침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체 한국군 단독으로 그런 군사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 통제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이 작전권을 유엔군 사령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 있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북한의 남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고, 유엔사가 계속 작전 통제권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이 독자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상당히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말씀드린 대로 57년도 도쿄로부터 서울로 이전을 하면서 지휘체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엔사 명실상부하게 그 한국군을 통제하는 데 비해서 이 주한미군은 유엔사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전쟁이 났을 때는 그 단지 이제 평시에는 그러나 전쟁이 났을 때는 유엔사가 이 전쟁 지휘 사령부로서의 워 파이팅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지만은 평시에는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을 통제하는 것으로만 주한미군을 통제나 주한미군은 누구를 통제받느냐? 그 태평양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이런 그 지휘 체제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방위를 하면서 이 작전 통제권과 연관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1953년도 12월에 연말에 제1야전군 사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 통제하는 것이 필전선적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계속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제1군단은 이 서부 축선, 중부 축선, 천안 축선 이쪽 지역까지를 다 방어하고 제1야전군이 동부 지역 축선을 방어한다는 개념으로 달라지고요. 54년도에 2군이 창설됩니다. 2군이 창설되면서 이때는 그 2군은 작전 통제권을 벗어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후방적 작전은 한국 단독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방 지역에 대해서만 책임 방어 임무를 수행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행정구역으로 보면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방적 작전은 한국군이 전담을 하고 이 전방 방어 작전을 포함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서부 지역은 미 1군단이, 동부 지역은 그래서 미 1군단입니다만은 미 1군단 이하에 한국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수도군단이랄지 그 1군단, 6군단, 5군단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54년도에 말씀드렸던 한미 합의 의사록에 대해서 실제는 유엔사가 계속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에 이양할 때는
분명히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적대 행위가 지속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한반도 지역에서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할수록 이익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적대가 중단된 것이죠. 정전이 되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정전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 한미 간의 논란을 거치면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보답 차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권 행사하도록 하는 합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또 사태가 벌어지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작전 통제권을 놓고 유엔사와 한국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당시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작전 통제하에 있는 부대들을 그 당시는 저기 보면 육군단 포용부대하고 해병부대가 혁명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대들을 왜 내 허락도 없이 네 멋대로 하느냐 해가지고 당시 맥그루더 그 유엔군 사령관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혁명정부한테 그 반기를 제기합니다. 반기를 드는데 그때 이제 바로 병력들을 복귀시켜라. 그러면서 어떤 또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냐면은 이 수도 경비를 맡고 있는 이 당시 33, 35 경비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체가 이 부대에 있습니다만 지금 수방사를 얘기합니다. 이 수방사의 부대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를 않겠다. 너 이제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됩니다. 이 의미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신경 끊겠다는 것이고 전방방만 맡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닉슨 닥트린에 의해서 미군들이 상당히 빠져나가죠. 그러나 미 7사단이 나간 다음에 여전히 미 2사단은 그 당시에 그 뭡니까 1, 2 사태 때는 지금 이 고랑포 축선이죠. 동두천 축선의 상북 이 지역에 전방 방어 임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미 2사단이. 근데 이렇게 미 7사단이 빠지면서 동두천으로 그 재이전을 하게 되는 재배치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방지역은 전선이 이 DMZ의 판문점 일대만 빼놓고는 우리 한국군으로 다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 1군단이 철수가 되면서 한미 1군단으로 그 재편돼가지고 창설이 됩니다. 명실상부하게 한미 1군단이다 보니까 한미 그 양국군으로 편성이 돼서 그런데 그 한미 1군단이 여전히 미 1군단이 맡았던 서부전선 지역을 맡습니다. 당연히 이 야전군이 동부전선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월남전에서 철수를 한 부대들이 모처가 돼가지고 물론 그 예약부대들은 갑니다만 그 장병들, 장교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제3야전군이 창설하게 된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인에 73년도에 창설되면서 사령부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전선 지역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른바 김포 축선이나 이 서부 중부 축선은 여전히 한미 1군단이 담당을 하고 그러나 이 3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서부 전선 지역의 부대에 대해서는 이 작전 통제를 결한 작전들이라는 것인데 직접 임무를 주지를 못하죠. 작전 임무 수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행정사령부로서 역할을 끝나는 그런 제1군 지역은 제1군 사령관이 합니다. 그 상위 부대는 당연히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 당시는 73년도니까 연합사가 창설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도군단이 창설을 합니다. 이 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3335 경비대대가 수도 서울을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제외하고 이 수도권 방어를 전담하는 이 수도군단이 창설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미군이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한국 방어가 이상협조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을 하면은 미군이 철수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이제 76년 11월 7일 날 연합사가 창설이 됩니다. 이때 그동안 작전 통제권 행사했던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의 작전 통제권을 넘겨주죠. 그러고 나서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주체로서 정전협정 관리라면서 DMZ 작전에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전협정 관리만 하고 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새로 창설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은 한미일군단은 야전급 단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단급보다 조금 더 크고 야전군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만은 저도 거기 근무하면서 느꼈던 건데 거의 그 비율이 비슷합니다. 대개 한 200명 정도 장교들만 판단한다면 200명 정도의 규모가 밖에 안 되는데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는 그 배 이상이 되는 한 500명 정도가 편성이 되고 격도 훨씬 높아지죠. 연합사 사령관, 부사령관 항공권, 참모장 미군, 부참모장 항공권, 참모장은 스리스타고 미군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한미 제1군단이 81년도 한미연합 야전군 사령부, 이른바 약칭해서 한미야사라고 합니다만 야전군 사령부로 개편이 됩니다. 이때 주면 작전 통제권의 변화가 일게 됩니다. 어떤 변화느냐? 이 김포반도 해병사단이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반도, 그다음에 이 서부척선, 개성문산 축선, 요거는 1군단이죠. 이 지역은 3군이 작전 통제권 행사를 하고 여기 그 한미 1군단에서 한미 연합 야전군 사령부로 개편이 됨과 동시에 이 중부척수선입니다. 중부축선이라는 것은 철원축선과 이쪽에 동부선 축선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6군단과 5군단 다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지역은 한미 야전사가 작전 통제를 한다. 그래서 전방 지역은 3개 야전군이 한국방어를 하는 상황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7월 달에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한미야사가 맡고 있었던 이 중부 지역을 작전 통제권을 위임받다 보니까 전 전선에 걸쳐서 한국군이 책임 방어를 하는 상황으로 됩니다. 바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94년도 12월 1일 날 이 평시 작전 통제권이 연합사로부터 그 합참으로 이양이 되게 되죠. 연합사 창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사 창설은 유엔사와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유엔 군사령부가 창설이 됐는데 한미의 전략 지시에 따라서 연합사 창설이 됐고요. 작전 통제권이 넘어갔고 전쟁 억제와 억제 실패 시 전쟁에 승리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고 이 지휘에서도 다릅니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창설이 되다 보니까 제일 상위 헤드쿼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입니다. 그 미 합참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다 보니까 실질인 것은 미 합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은 다이렉트로 미 합참과 지휘보고도 하고요. 지금도 그 유엔 사령부가 1년 동안 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 합참을 경유해서 유엔 안보리에 보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합사는
이 한미 안보 협의가 있는데 그게 SCM이라는 것이고요. 또 MCM이 있는데 그 한미 합참부 장관에 이루어진 것이 MCM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지휘체제도 보면은 유엔사는 거의 압도적으로 극히 제한된 한 10명 내의 그 연락장교들만 유엔사에 파견가 있을 뿐이었고 전부 미군들이 일본 그 유엔군의 이런 데 참여했습니다만은 외국군이었고 이쪽 연합사는 우리가 그 대등하게 간다. 그러나 여기서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항목은 대목은 그 핵심 위치에 있는 멤버들, 이른바 사령관, 참모장, 작전참모부장, 기획참모부장 전부 다 미군입니다. 우리는 연합사 부사령관, 부참모장, 작전참모부 차장, 기획참모부 차장, 이다음에 그 프라이머리라고 볼 수 없는 세컨더리 스텝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참모부장, 통신참모부장, 공병부장 이런 친구들은 한국입니다만은 왜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프라이머리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주도한다는 얘기죠. 거의 인원이 같아서 의사결정에 형평성을 갖고 한다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참 어찌 보면 미국 주도의 지휘체제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시는, 이 도표는 한미연합방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지휘체제를 통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한미 안보 협의 회의가 매년 있죠. 서울과 워싱턴 오가면서 SCM 회의가 있고요. 그 산하에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전략 협의체를 통해서 연합사의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하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방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옆으로 이제 지원 부대인 유엔사가 있고요. 주한미군의 이 병력 규모의 변화들은 한미 지휘관계나 작전 통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6.25 전쟁 동안에는 무려 30만 이상이 파병이 됐었고요. 전쟁 직후에는 급격하게 이제 그 철수를 해서 8만 명 수준이 있다가 70년대 이 7사단이 철군하면서 3만 명 수준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28,500명,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력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한미 군사관계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예전 부대 배치입니다만 2004년도 부대 배치 상황인데, 이 부대 배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2004년도가 되면은 이 작전 통제권이 전시에도 우리한테 넘어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상황 하에서 과도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들이 서부 전선,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요한 축선에 미사는 전력들이 그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주한미군 주둔 지역을 표시하는 것들입니다. 이른바 이 개성문산 축선, 문산과 이 서울로 이르는 이 지역에 그 기동부대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력들이 투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의정부 축선이 상당히 6.25 때 많은 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해서 이 부대들은 지금은 딱 1개 부대만 전방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캠프 K시의 210 화력여단, 그 에이테캠스 포함해서 대포병전, 대화력전에 참가할 수 있는 전력만 전방에 전개되어 있고, 2018년도 민지사단을 포함한 사단사령부가 캠프 레드 크라우드 있었는데 전부 다 어디로 왔냐면은
캠프 험프를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도권 이북 지역에는 유일하게 1개 리산 여단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고요. 요 내용은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개인적인 얘기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전자권 문제, 작전 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 있었던 사연들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사관학교 4학년 때 당시에 리차드 G. 스틸웰 유엔군 사령관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대단히 어린 육사생도 신분이었습니다만은 유엔군 사령관 집무실에 들어서는 거 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완전히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답게 이 집무실이 작전 지도를 많이 도배를 했더라고요. 천장으로 뭐 한반도 작전적 지도가 있고 이 벽에도 붙어 있고 이 뭡니까 효율용 탑사에도 붙어 있고 서해 동해 해상 지도도 있고 태평양 지도도 있고 야 지도가 있다. 근데 또 한쪽에 뭐가 있냐면은 한 500권 정도의 그 군사 서적들이 쫙 있더라고요. 예. 근데 4학년 때 다녀가지고 전방에 전선 탐방을 했었습니다. 전선 탐방을 하면서 군단장 집무실에도 갔었고 공관에도 가고 뭐 대접도 많이 받았는데 CP에서 그 모습하고 이 유엔군 사령관 집무실에 그 서서 모습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 전방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으면 좋겠는가를 궁리하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전혀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책 보는 것을 그렇게 멀리하고 뭐 그냥 막 술 마시고 뭐 이런 운동이나 하고 뭐 이런 거 작전 토의를 하거나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근데 여기 딱 유엔군 사령관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왜 그럴까 하면서 생뚱맞게 왜 사령관님 이제 우리가 지금 60만이고 주한미군은 43,0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한국은 이래저래 작전 동작을 행사하십니까? 그런 생뚱맞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작전 통제권? 우리가 뺏어온 거 아니지 않냐. 이스마일 대통령이 우리한테 초대 미용사령관이 했던 메가도 장군한테 넘겨준 거 아니야. 그거 뭐가 불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딱 한참 얘기하시더니 이 작전 통제권이 작전 통제 교류사 작전은 이런 겁니다. 어떤 전쟁을 할 때 어떤 책태가 있지 않습니까? 작전 책임력을 할당해주고 이 전투 편성을 해서 그 유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인데 아니네. 내 전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이. 근데 내가 볼 때 6.25 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고 그 전에 심지어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참전했던 분이라고. 예. 그다음에 이 전쟁을 통해서 왜 이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이 여기가 문제가 됐는가 딱 생각하니까 그래 맞다. 이건 너희들이 행사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전혀 예상치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한테. 이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혼과 얼이 있는 이 자기 조국 강토가 외침을 받아가지고 유린되는 상황 하에서 진짜 그 혼과 얼을 지키겠다는 정신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통제권은 그게 아니고 전술 통제라는 것이다. 전술 통제, 택티컬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다. 이 전술 통제에 의해서 사령관은 한국군 사령관이 하고 우리는 그 특정 국면에 대해서만
그 작전 통제를 받아 그 지휘 체제에 들어가서 임무 수행하면 된다고 본다. 그것이 난 자기가 볼 때는 맞다고 본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전쟁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어떤 작전 개념으로 뭐 자르듯이 물 자르듯이 해가지고 임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쟁은 참 중요한 의지의 문제인데 그 의지가 뭐냐? 자기 땅을 외침에게서 유린당하면은 그렇다고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혼이 어린 상태에서 전쟁에 임해야지 그런 의지가 없이 그냥 용병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자칫 한국군이 유엔군의 미군의 용병으로 된 것처럼 자기가 느껴진다. 네.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 통제권을 1950년도 6.25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군인들까지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니 이것을 원적으로 돌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89년도에 미 지휘참모대학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뭘 쓸까 했는데 그때 이제 스티븐 사령관이 포트 레버노스가 미 군지참모대학교 학교에 있는데 캔사스에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제 그쪽에 오셔가지고 이 자식 너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논문 뭘 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놈 자식은 너 얘기했잖아. 이 작전 독립을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가지고 그 논문을 발전시켜봐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게 이 한미 이 군사 지휘 체계 역사적 조명이라는 걸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이게 뭐였냐면은 전평시 지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개발하는 그런 논문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이 노테이션을 하자. 사령관을 한국군이 먼저 했다가 한 2년 단위로 하고 있다가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이 전부 다 미군까지도 직접 통제하는 개념으로 나가자는 그런 컨셉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뭐 2018년도에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하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하는 것을 합의를 하죠. 그것으로 전자권이 넘어온 것으로 본 건데 그래서 이런 지휘 체제를 발전시켰던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캐스케이드 픽이라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은 뭐였냐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 정훈군단이 전개에 오는데 이 정훈군단 어떤 작전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상 리스카이 사령관이었는데 리스카이 사령관은 별도의 그 책임력을 부여해가지고 주공으로서 미 정훈군단이 북진에서 올라가는 반격 작전 계획을 거의 그 확정하는 단계였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나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3군 작계 장교를 하면서 사령관께 부사령관께 말씀드려가지고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한미 연합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적으로 작계상에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3군 작전 통제하에 미 정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3군 작전 그게 나은 건지 별도의 독립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책임력을 주고 이쪽은 1군, 이쪽은 3군, 그 다음에 또 미 정군단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나은 건지 여기까지 한번 검증하는 그런 훈련을 하자. 그래서 한 보름 동안 그 미 정군단이 있는 시애틀에 가서 그 훈련했던 이런 그런 편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작전 통제라는 관점에서 별도의 분리된 독립된 작전하는 것보다는 미 정군단이 한국군 3군의 작전 통제에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작전의 성공을 하는데 기여한다. 그것이 입증이 돼가지고 요체에 반영이 됐던 건데요. 그런데 이 전술 제대에서도 우리가 이제 임무 수행할 때는 결국은 큰 대부 작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작전의 국면을 돌파해 나가는 것은 이 사회단급 작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이다급 작전도 이런 그 지휘 체제를 맺어줘 가지고 서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작전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다고요. 그래서 이쪽 그 1군단 지역에 있는 그 한국군 5개 부대하고 미사단의 7개 부대들이 같이 연합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실제 대항운동 운영을 해가지고 실병 전술 기동훈련을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돼요. 이때 이제 제가 이제 그 TF에 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미측도 거기 딱 들어오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미군 전력이 상당히 막강하고 그런 여러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하지만은 한반도 작전 적에 대해서 모른다고 사실상이에요. 우리가 훨씬 많이 알고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체제를 맺어주는 것이 한국이 주도하는 체제를 맺어줘 가지고 전쟁을 하고 또 평시에도 이런 안보를 장애 없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죠.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네요. 예, 다 끝났습니까? 네. 아니,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아니, 끝났어요. 도쟁쟁이구나. 그럼 이제 지금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가 있습니다. 말씀하는 중에는 얘기했는데 왜 한미 합의 의사록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쟁하는 기간 동안만 지휘권을 유형사령관한테 넘겨준다고 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왜 유형사령관이 한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냐는 문제. 두 번째 먼저 일단 던져보고요. 두 번째는 6.25 전쟁 이후에도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5.16 군사정변이 있었고요. 쿠데타가 있었고요. 12.12 사태라는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엄청난 한미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군사정변에 우리 군을 정치 권력으로 이용되는 이런 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 베트남에 파병되거나 이라크 파병됐을 때 무당 미측은 미군 통제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다고요. 박 대통령도 그랬고 최명신 장군도 월남전에 파병된 우리 한국군이 미군 통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 통제권 행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건 관철이 됐습니다. 그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라크 파병할 때도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을 했던 거고요. 근데 못했냐 하면 참 작전 잘했다는. 그리고 왜 이 전시와 평시를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이 없는데 왜 유일하게 1994년도에 이 평시 작전 통제권을 분리해가지고 이것만 우리가 물려받고 여전히 전시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행사하도록 했는가 하는 이것이 참 수수께끼 같은 얘기들이에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토론을 드리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휘관들이, 우리 장군들이 우리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것이 강하게 없었기 때문에 미군 지휘관들, 미군 장군들이 볼 때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땅은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 보니까
그 내가 하나 실례를 뭐 이야기를 하면은 토론이 나올 수 있나요? 응? 토론으로 전체 화면에 요즘 시간이 엄청 오래돼가지고 글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냥 질문가 요거 오는 거? 예, 됐네요. 그때 리스카시 이전 연합사령관인가? 그 양반이 이제 연합사령관을 이임하면서 쭉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예. 한국군 뭐 장교도 그렇고 장군들 그렇고 이렇게 방마다 다니면서 이제 이임 인사를 이렇게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그 방마다 그 컴퓨터 앞에 그 스크린 세이브 있잖아요. 예. 전부 골프 치는 거 그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미군 장교, 한국군 장교 구분되는 거가 거기 뭐 작전 부장도 있고 이제 차장이 이제 한국군이 그러면은 전부 스크린 세이브가 골프 치는 거 그걸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다는 그 사람 처음 이제 이임하면서 그걸 이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을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만 어쨌든 간에 그래야만 우리가 지키는 능력도 생기는 거 아닌가. 병력이 많고 무기치기가 잘 돼 있고 첨단화 대본들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 의식이 없으면 혼이 없으면 이게 그거 아무리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거니까 장개석 군대가 뭐 엄청나게 많은 무기 갖고 있어도 결국 쫓겨다니는 결국은 못했던 군대한테 지고 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보는 사람이 지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그렇죠. 예. 이거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있고 예. 그럴 텐데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그냥 하고 싶네요. 예. 뭐 저는 뭐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론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 이거 이렇게 할까? 결론 정리? 그 마지막 그걸 보여주는 거를 아, 이거 PPT. PPT에 요거 예. 결 맺는 말. 맞는 예. 말. 물론 중간까지 형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전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미연합 방위 변천사를 작전 통제권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미군 주도에서 한국 주도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일방적으로 미국 이끌고 가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이 대칭 동맹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맹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동맹은 어찌 보면은 군사동맹을 얘기합니다만 이 군사동맹 측면에서도 우리 국력이나 우리 국가적 위상, 우리 자존감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주도하는 연합방위 체제여야지 언제까지 미국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전작권을 전환받게 되면은 우리 군인들도 이게 이제 불덩어리가 떨어졌구나. 우리가 똑바르게 이 나라를 책임지고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 미국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형국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어떤 능력의 문제 못지않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싸워 이기겠다는 그런 의지와 전략이 있는 군대라면은 100% 다 만족해가지고 우리가 전작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일단 전적으로 받아오고 부족한 점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이 정도는 뭐 끝낼까요? 예. 응? 예. 오케이. 예, 여러분들 잘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